예, 네, 공유됩니다. 네네. 하고,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 가능하면 저도 해보니까요. 화면을 끄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또 강사에 대한 예의니까. 그리고 강의하시면서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궁금한 거 있잖아요. 바로바로 채팅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럼 취합해서 나중에 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이렇게 이론 강의를 하는 거는 좀 실질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실제로 이제 20대 후반, 30대, 40대 이런 분들 정말 많이 상담하는데, 자, 여러분이 평생 학생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긴 인생으로 봤을 때, 이제 3등분 하면 양육기를 30년으로 잡고 경제 활동기를 30년으로 잡고 노년기를 30년으로 잡습니다. 모세랑 똑같아요. 그죠? 네. 모세가 그 있었던 시기,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던 시기를 양육기로 봤을 때 광야에서 양치고 하는 그 40년의 광야기가 경제 활동기죠. 거기에서 배운 지식과 노하우로 출애굽을 통해서 40년 동안 사명의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착안해서 여러분이 지금 학생일 때는 인생에서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그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여러분이 30년 혹은 길게는 40년 동안의 경제 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이 상담을 할 때 개인에게 가정경제 보고서를 브리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정에서 제가 그냥 작성해 봤거든요. 그거를 브리핑하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됐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재정을 투영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일반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 방식 그대로 얘기를 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에 맞게 해주시면 학생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재정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생일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버티기에 버티기. 학생일 때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학생은 저축과 투자를 하면 안 돼요. 학생은 그냥 현금 외에는 딴 게 없어야 돼요. 그냥 현금만 필요해요. 언제 어떤 변동성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이제 이거를 보시면서 학생일 때부터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본인의 상황을 대입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서는 총 25페이지예요. 자, 먼저 우리가 보고서를 볼 때 기준 경제 환경 지표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난 10년간의 평균 데이터입니다. 자, 물가는 2%, 요즘은 4%, 5% 오르죠?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 중국 덕분에 우리는 저물가 시대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근데 평균으로 봤을 때는 다시 저물가로 갈 수도 있겠죠? 긴 시간으로 볼 때. 교육비는 3% 정도 상승하고요. 부동산은 워낙에 등락폭이 커서 사실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그냥 4%로 매긴 겁니다. 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대 수익률은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이에요. 자, 우리가 일을 하는 30살부터 60살까지는 5%의 이자, 즉 수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 물가가 2% 오르는데 수익률이 1%가 오르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지켜집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서 상담을 쭉 하다가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미팅 중간에 잠깐 분식점에 갔거든요. 배가 고파서 이제 저녁을 먹으러 분식점에 갔는데 라볶이 세트랑 김밥이랑 어묵을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가 나왔을까요? 16,000원이 나왔습니다. 16,000원. 여러분, 분식집에서 물론 제가 많이 먹긴 먹어요. 근데 16,000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5달란트 가진 종의 비율을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가진 종의 죄목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즉, 땅에다가 묻어놨죠. 원금 보장했다고 나중에 주인에게 하소연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근데 5달란트 가진 종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5달란트 가진 종도 두려웠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손해보면 어떡하지? 근데 주인이 맡겼잖아요.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지런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론 손해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땅에 묻어놓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은행에다가 정기예금 넣어놓고 원금 보장됐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가를 못 이기면 안전한 게 없어요. 나중에 그러실 거예요. 분식점 가셔서 야 옛날에는 3천 원이었는데 16,000원 됐네. 야 옛날이요. 막 이렇게 신세 한탄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물가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여러분이 아르바이트해서 버시는 돈이든 여러분의 생활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잡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2%면 물가보다는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퇴 이후에는 2% 물가하고 똑같이 가자. 지지만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5%는 주식형 자산, 즉 투자 자산의 기대 수익률인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매년 5%씩 이자가 나와요. 그러면 할만한가요? 제가 볼 때는 할만한 것 같아요. 물가가 2%라면. 그러면 할만할 것 같아요. 물가 이기면 되니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채권형 자산은요, 1.2%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적금의 실질 금리는 평균 1.2%입니다. 실질 금리는 실제로 내가 받는 이자예요. 물가한테 지네? 그렇죠. 그래서 원금 보장됐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숫자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기억 정도만 해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의 재정을 이제 조사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그냥 자매님이라고 가정할게요. 안땡땡 자매님입니다. 이분은 95년 9월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9살, 28살 되셨겠죠? 네. 자, 그냥 예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재정을 투영해 보세요. 이분의 재정을 제가 그냥 제가 이거는 만든 거예요. 가상의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아닙니다. 네, 가상의 인물이에요. 네. 이분의 재정을 보니까 총 자산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모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부채가 6천만 원 있어요. 저 부채는 전세자금 대출인지 학자금 대출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부채가 있네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한 6,587만 원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시면 여러분들 돈을 벌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일을 하셔서 정말 많이 버실 텐데 이분은 그냥 제가 29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봤어요. 대한민국 30살 평균 근로자의 월급은 얼마 정도 될까? 26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냥 제가 조금 더 높게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봤더니 지출과 저축을 포함해서 유출이 289만 원. 거의 딱 맞아 떨어지네요. 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재정 상담을 하려면 재정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의 목표는 시험 점수하고 똑같다 그랬죠? 아, 나는 평균 점수를 몇 점 맞고 싶어. 반에서 몇 등 하고 싶어. 나 수능 점수 몇 점 맞고 싶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목표를 이렇게 여러 가지 적었습니다. 뭐 은퇴 자금도 적고 여행 자금도 적고 주택 자금도 적고 자동차도 사고 싶어요. 우리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99.9%가 가지고 있는 재정 목표는 이 네 가지입니다.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집도 있어야 되겠죠? 뭐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어요. 아파트든 주택이든 빌라든 사람이 여행도 갈 수 있겠죠? 그죠? 휴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살 수 있겠죠? 안 살 수도 있어요.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목돈이 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네.
근데 자, 이분은 이거 좀 잘못됐는데 그냥 은퇴 자금은 한 달에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1년이면 3,600입니다. 근데 30년을 받으려면 얼마죠? 3,600만 원 곱하기 30 하면 얼마죠? 10억 8천이네. 10억 8천? 네, 그죠? 네. 10억 8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자, 여행 자금은 2년 후에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한번 휴가 때 가보고 싶다. 여행은 제가 재생산이 가능한 사치니까 해도 된다 그랬죠? 네. 리프레시 되는 거잖아요. 300만 원. 주택 자금은 5년 후에 5천만 원. 차량 구입은 7년 후에 3천만 원. 근데 보세요. 요거 세 개 합치면 얼마예요? 8,300만 원입니다. 근데 은퇴 자금은 자기 혼자서 10억 8천이에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은퇴 자금은 수능이다. 수능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60세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거야 라는 사람 빼면은 모든 사람은 수능을 쳐야 돼요. 은퇴라는. 그리고 30년 동안 그 수능 점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100만 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으로 30년 동안 살아가야 돼요. 나는 70만 원이야. 그러면 70만 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70만 원으로 못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힘들죠. 그러지 말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기 때문에 벼락치기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능 공부를 혹시 한 달 전에 하는 사람 있나요? 네. 수능 공부를 한 달 전에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요. 야, 잠이나 자라. 컨디션 조절만 잘해도 몇 개 더 맞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있잖아요. 한 달 전에 공부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못해도 반에서 3등 안에 들 것 같은데,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1등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표는요, 수능형 저축이 있고 내신형 저축이 있는 거예요. 여행자금, 주택자금, 차량 같은 거는요, 계속 반복돼요. 즉, 평생 여행 한 번 갈 거 아니죠? 평생 저 여기서 멈출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균 6대 정도를 탄대요. 그러니까 중간기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벼락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도 그냥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우고 금액도 정확하게 잡고 시기도 잡아야 돼요. 물론 그 시기에 내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에 돈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선택지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돈을 모아야지가 아니라 목표를 구체적으로 모으면 거기에 갑니다. 근데 일단 아무 버스나 타서 어디든 가자. 이거는 아니죠. 부산에 갈지, 광주에 갈지, 목적지를 정해놓고 버스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목표가 가장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을 모으려고 하실 때는 가장 먼저 할 일은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돈도 모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꿈과 목표가 없는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그죠? 90살 먹은 할아버지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나는 내가 돈을 모아서 독립을 할 거야. 그래서 전세를 할 거야. 전세를 갈 때는 대출도 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독립해서 내가 아름답고 이쁜 방을 꾸며서 내가 회사 가까운 곳에 집을 얻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시란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면 자, 재정의 현황을 살펴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여러분의 자산은 모든 인간이 동일합니다. 총 8가지로 구성돼요. 우리 사람의 자산은 총 8가지로 구성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자산이 있는지를 잘 보세요. 첫 번째, 유동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내 통장. 통장에 있는 5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내가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 그 돈 얘기하는 거예요. 묶여 있지 않는 돈.
그래서 여기 비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금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뒤에 얘기를 나눌게요. 그래서 유동성 자산은 말 그대로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묶여 있지 않는 돈이에요. 자, 두 번째는 채권형 자산. 제가 강의 때 얘기했습니다. 적금, 청약, 예금도 다 채권의 한 종류라고. 이자와 원금과 만기가 정해져 있으면 다 채권입니다. 자, 이분은 주택 청약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3만 원씩. 대한민국 사람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주택 청약이죠. 보통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넣는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 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꾸준히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면 10만 원 넣어도 돼요. 근데 주택 청약은 언젠가 내가 집을 살 수도 있으니까 집을 분양받을 수도 있으니까 운전면허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꼭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청년적금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청년적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5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청년적금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8개월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매달 넣는 게 아니라 목돈을 예치하는 거라 그랬죠? 1년 혹은 2년 혹은 3년. 그렇게 해서 채권형 자산이 1,700만 원이 있고 여기에 내가 매월 들어가는 돈이 53만 원이구나. 요렇게 그냥 파악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형 자산입니다. 주식형 자산은 말 그대로 투자라 그랬죠. 주식, 펀드, ETF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그냥 이분은 제가 펀드라고 해봤어요. 6개를 한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도 하지만 펀드도 한다. 그래서 이제 시작했어요. 120만 원. 앞으로 오랫동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투자 상품은 자, 채권형 자산은 대부분 1년에서 2년이에요. 목표가 만약에 자, 투자성 자산은 3년에서 최대 10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요, 1년 후에 학 등록금 모아야 돼서 투자할래요?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대전 가야 되는 사람이 부산 가는 비행기 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전 갈 사람이면 대전 가는 버스 타거나 KTX 타야지 왜 비행기 타고 부산에 갔다가 다시 대전 갈 생각을 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형 자산은 목표가 1, 2년 이내에 있는 임박한 거는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물가를 못 이겨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투자성 자산은 3년에서 10년 목표. 저는 5년 후에 어, 목돈 모아서 독립을 할 거예요. 전세금을 더 많이 모을 겁니다. 그런 식이면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은퇴 자금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월급 들어오기 전에 없어지니까 여기에서는 뺀 거예요. 월급 받고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는 걸 이렇게 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것저것 하면 여기다가 채우는 거예요. 이게 노후 은퇴 자금. 여기에도 한 이 정도 내고 있구나.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또 추가 네 개는 뭐냐? 보장성 자산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이랑 종합보험, 뭐 운전자 보험 등등이 있겠죠? 이분은 7만 8천 원을 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산은 부동산 자산입니다. 이분은 전세 보증금이 있구나. 1억짜리 전세인데 그중에 4천만 원, 6천만 원은 대출. 그러면은 4천만 원은 본인 거겠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청년 전세대금 대출이나 국민임대주택 이런 데 사시면 대출이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 내 순자산이 얼마?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여기 넣는데 차, 차량이나 뭐 비싼 뭐 귀금속 같은 게 될 수 있겠고 땅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뭐 땅은 뭐 부동산으로 가도 되고. 예. 그 다음에 부채도 자산이에요, 여러분. 부채가 자산이 6천만 원인데 이자가 2%에서 한 달에 이자를 10만 원씩 상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가는 돈이겠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자산은 총 8개. 유동성, 유동성은 그래서 1년 이내에 써야 될 돈이겠죠? 채권형은 1년에서 2년, 주식형은 3년에서 10년, 연금 자산은 20년에서 30년이죠. 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장성 자산은 내가 아플 때에 대비해서 부동산 자산, 기타 자산, 부채. 이렇게 해서 총 8가지가 우리의 인간의 자산을 다 형성합니다. 네. 여기에 없는 자산 없어요. 네. 코인 같은 거는 여기 기타 자산에 넣겠다, 코인. 네. 코인 같은 거는 기타 자산에 넣을 것 같아요. 코인은 투자 자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재무 상태를 보면, 아, 자산이 왼쪽이고, 부채가 오른쪽이구나. 그래서 유동성 자산도 있고, 투자 자산도 있고, 연금 자산도 있고 해서, 부동산 자산도 있고, 그래서 1억 2천이구나. 그 중에서 대출 6천만 원을 뺀 순자산.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에요. 네. 여러분 카드값 낼 거 있으면 그 돈 빼고가 여러분 순자산이에요. 음. 그냥 요렇게 분류를 앞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상담을 해드리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입니다. 수입 지출. 여러분,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들도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보고 그 기업이 나중에 잘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수입과 지출을 보면 이 사람의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자, 이분은 29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봤어요. 그 중에서 아까 청년 적금과 청약이 53만 원, 펀드 투자가 60만 원, 연금이 30만 원 해서 143만 원을 저축하고 있어요. 꽤 잘하시는 것 같다, 그죠? 지출을 보면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있는데 좀 혼용될 수도 있는데 고정 지출은 금액이 좀 정해져 있는 거. 대출 이자 정해져 있죠? 보장성 보험료도 정해져 있죠? 뭐 회비나 뭐 이런 것들 정해져 있죠. 헌금. 이분은 헌금을 하고 있네. 그죠? 네. 그게 53만 원입니다. 자, 변동 지출을 보면 이분은 그냥 싱글이니까 생활비 통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 쓰시는구나. 교통비가 10만 원, 통신비가 5만 원, 공과금 관리비가 10만 원. 그렇게 하고 변동 지출이 18만 원입니다. 요건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어요. 자, 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연간 지출이라고 해서 여러분 매월 나가는 지출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쵸? 통신비 얼마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죠. 3만 8천 원. 교통비 6만 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연간 지출은 매월 나가진 않는데 연 단위로 볼 때는 나가는 돈. 예를 들어서 부모님 생신, 명절, 친구 결혼식, 어느 분 장례식, 내 휴가비, 그 다음에 나 겨울에 가서 패딩 사야 돼. 패딩 매달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벤트성 자금은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데 한 번에 나갈 때는 꽤 큰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관리해야 됩니다. 연간 지출. 여러분이 1월 1일이 되면 항상 준비해야 돼요. 1월 1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집에 오면 나의 올해 계획을 보통 다 세우시죠? 저도 여러분 세우시나요? 저도 이제 다이어리 이제 그 새 다이어리 네. 별다방 다이어리 쓰거든요. 별다방 다이어리 꺼내놓고 연간 지출 다 적어요. 그러면 올해 엄마 아버지 생신 명절 얼마씩 드려야지. 올해는 휴가를 어디 갈 수 있나? 올해는 내가 저기 선교대회 몇 번 갈지? 선교대회 가서 선교사님들 상담해 드리러 저는 자비량으로 나가거든요. 그 다 제 돈으로 나갑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도 2번 갔다 왔어요.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 갈 때마다 200만 원씩 썼는데 그거 다 제 돈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따로 준비 안 하면
여기 월급에서 그 월 생활비에서 가져갈 수 있어요? 갑자기 월 생활비에서 베트남 200만 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연간 지출은 따로 모아야 돼요. 따로 모아서 1월 1일 날 되면 그 연간 지출 총 이 자산이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대학생도 마찬가지 이거는. 대학생들도 갑자기 조금 묵직한 돈이 나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 대학생도 패딩 살 수 있잖아요. 패딩 근데 막 2, 30만 원, 비싼 거는 5, 60만 원 한다면서요. 아니 뭐 몇백만 원 하는 거 말고. 저도 제가 올겨울에 5년 만에 패딩 바꿨는데 70% 할인할 때 사갖고 다행히 21만 원에 샀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목돈이잖아요. 근데 21만 원이 생활비로 들어오면요. 헉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연간 지출은 반드시 따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이 있을 때, 이 사유가 있을 때는 연간 지출 통장에서 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여러분. 연간 지출과 월간 지출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만 잘해도 오늘 강의의 반은 성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카드 할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있잖아요. 멀쩡히 있다가 뒤통수 맞으라가 성경적인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내가 올해 나한테 생길 변수가 뭐가 있지? 이런 거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계산해야죠. 올해 엄마 환갑이네? 그죠? 우리 어머니 환갑이네? 이런 거,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12달로 쪼개면 나누기 12 하면 한 달 평균 18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출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다 수메뉴로 끄집어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가계부가 아니라 예산이에요. 여러분, 정부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물론. 대신 최대한 예산을 지키려고 하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을 오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의 가정경제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으면 이 예산을 지키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산을 토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매월 한 번씩 점검해야 돼요. 어, 나 생활비 5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45만 원이네? 그럼 5만 원을 남겨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에게 선물 주셔도 되고, 반대로 아직 결산일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라면 끓여 먹어야 돼요. 저도 라면 끓여 먹어요, 여러분. 아니면 냉장고 파먹기 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하거든요. 예. 냉동실에 오래된 거 꺼내서 막 어떻게든 되살려서 저도 먹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만 버티면 또 몇십만 원 굳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을 초과하면 내 목에 칼이라도 나는 예산을 초과 안 한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저축이 중요해. 저축이 살아나요. 그리고 당연히 선저축 후지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재정과 자산과 현금 흐름을 봤으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가계 재무 비율을 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린 이게 데이터인데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평생 지켜야 될 재정의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가계 수진,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건전한 부자가 되는 길. 첫 번째 가계 수지는 뭐냐면 당신의 월급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20대나 30대 싱글은 반. 월급의 절대 반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지출이. 30대 좀 넘어가면 60%. 40대, 50대 되면 지출이 좀 커져요. 가족 구성원이 많아져서 어쩔 수가 없는데 가급적이면 20, 30대에는 월급의 절반 이상은 쓰지 마세요. 저는 월세 자취해서 월세 때문에 50%는 불가능한데 그러면 60%. 네. 저도 자취를 14년 해서 월세 많이 내봐서 알거든요. 월세 내는 사람이랑 월세 안 내는 사람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그거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내는 분은 60%, 월세 안 낸다 그러면 50%. 저는 부모님 댁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요. 그러면 30% 혹은 40%. 부모님한테 생활비에 30만 원씩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70% 저축할 수 있어요. 60%.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비상금.
아까 유동성 기억나시죠? 비상금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돈.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과 같이 변동성이 많은 시기에는 한 달 생활비의 3배에서 6배 정도는 비상금으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29살 땐가 제가 이제 별정직 7급 공무원을 그만뒀어요. 그때 그만둘 때 제가 이렇게 투자나 이런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이제 별정직 공무원을 그만뒀는데 제가 그만둘 때 1년 동안 자격증이랑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1년치 생활비를 다 세팅하고 그만뒀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13년 전, 14년 전인데 그 당시에 한 달에 고정비가 1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딱 회사를 그만뒀는데 10달 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달치는 엄마한테 부탁해서 받아서 그걸로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금을 준비해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직이나 휴직 또 혹은 학업 때문에 내 소득이 공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대출을 할 수도 없고 굶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놔서 언제든지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월급의 3배에서 6배란 얘기입니다. 한 달 지출액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이 먹고 이제 회사 다니고 돈을 벌면 보장성 보험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뭐 실손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 가입하죠. 근데 그게 금액으로 적는 게 아니라 내 소득 대비로 가는 겁니다. 자, 싱글은 3%에서 5%. 내가 200만 원을 벌면 6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사이. 좀 부양가족이 많고 나이가 많으면 5%에서 10%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높아지면 저축할 돈이 없으니까 보장성 보험은 3%에서 5% 정도가 적정합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총부채 상환 지표. 이게 뭐냐면 여러분 DSR이라고 해서 언젠가 여러분이 뭐 전세도 상관없어요. 집을 사시게 된다면 당신의 월급에서 대출 원금이랑 이자랑 합쳐서 얼마를 내야 되는 게 적정하냐? 월급의 5분의 1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면 한 달에 60만 원, 200만 원을 벌면 40만 원, 5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그 이상 되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은 여러분 보통 30년을 갚는 거거든요. 여러분 3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갚아라 이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 퀴즈.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위 영끌 했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 분들은 평균적으로 월급에서 대출 원리금으로 얼마를 낼까요? 퀴즈. 제가 강의 50,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예. 40? 40%의 자매님? 네. 네. 정답은 54%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200만 원 버는데 210만 원이, 아니, 110만 원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나가요. 3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대출 원리금 갚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밸런스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우리 A교회 집사님이에요. 네. A 집사님인데, 이분이 11조 해요. 그죠? 자, 여기서 퀴즈. 이분의 종교는 뭘까요? 그죠? 1번 기독교, 2번 부동산교. 이분의 종교는? 여러분, 이분의 종교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분은요, 이분의 신앙은 철저하게 부동산이에요. 소득의 54%가 나가는 사람은 아마 그래서 영혼을 끌어모은 거 아닙니까? 네. 아, 저 크리스찬인데요?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저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 재정 관리는요, 철저하게 밸런스를 지키는 거예요. 치우침은 곧 만모니즘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월급의 54%를 대출 원리금으로 갚으라고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도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다고, 그죠? 망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월급의 20%. 그래서 뭐 마이너스 통장은 5%, 주택담보대출 15%, 합산해서 월급의 20%를 내지 마시란 얘기고. 그 다음에 총부채 자산, 이게 뭐냐면 아까 여 위에랑 연결된 건데 이거는 당신의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 6천만 원은 여러분 돈, 4천만 원은 대출. 요 뜻이에요. 1억에 40%가 4천만 원입니다. 지금 연끌한 분들은 저게 지금 8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50%가 넘어가게 된 거죠.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성경의 그 구약 성서에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성서에 그 바알이랑 아세라 있잖아요. 네. 요 단어를 부동산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아무런 위화감이 없어요. 아,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우리가 바알 석상이랑 아세라 저런 신전을 만든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하는 짓이. 그쵸? 네. 우리는 형직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축 성향은 50%. 아까 절반 쓰고 절반 저축하라 그랬죠? 60%를 쓰면 40%를 저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투자 성향은 뭐냐면 60%. 자, 이 50%의 60%란 뜻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만 원을 저축하면 60만 원은 투자, 40만 원은 적금 청약하시란 얘기입니다. 왜? 아까 물가 이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100% 투자해서도 안 되고 100% 적금만 해서도 안 되고 평균적으로 6대 4 정도 하면 적정하겠다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30%. 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금융자산이 30%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10억이라는 돈을 모았어. 진짜 부자죠? 네, 엄청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한 부자는 부동산은 7억, 금융자산은 3억. 이러면 좋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때요? 부동산은 9억 9,900, 금융자산은 100만 원. 그죠? 저러니까 이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은퇴 자금은 당신의 월급에서 10%에서 15%, 20% 나이가 들수록 수능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자,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30살이 되면 은퇴 준비를 상징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월급의 10%를 하시라 그래요. 그리고 한 살 먹을 때마다 1%씩 올리세요. 그러면 35살이면 15%가 가야 돼요. 40살이 되면 20%가 가야 됩니다. 50이 되면 30%가 가야 돼요, 사실상. 여러분이 은퇴 이후에 빈곤하게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빈곤하게 살려고 보내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흉년의 7년과 흉년의 7년. 이 흉년은 여러분이 이 흉년에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흉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흉년 준비의 대표적인 게 은퇴 자금이니까. 자, 배정은요, 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지금 보셨죠? 이 원칙과 기준을 보셨는데 어떠세요? 까다롭죠? 근데 제가 이거를 십몇 년 동안 실천해보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해보고 해보니까 이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산이 바뀌어요.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열심히 해나가면요. 이렇게 내공을 쌓는 기간과 추수하는 기간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처음에 이게 한 막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제가 상담을 13년 했기 때문에 1, 2년 내에 뭔가 승부를 본다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정말 차곡차곡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야곱처럼 기회를 준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이분을 기준으로 보는 거, 여러분의 재정을 한번 투영해 보세요. 자, 이분은 한 달에 290을 버는데 지출액이 146만 원이에요. 딱 50%, 50.4%죠. 괜찮네. 그래서, 만약에 높게 쓴다 그러면 좀 줄여야 되겠지. 줄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줄이지? 이렇게 따져서. 자, 두 번째는 이분은 유동성 자산이 채권형이나 다 합쳐서 200, 2,300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안 돼요. 만약에 20대니까 월급의 두 배면 한 300만 원. 여러분이 책정하세요. 여러분들의 한 달 생활비의 3배. 혹은 여러분이 나 이직을 고민 중이야. 아니면은 나는 뭐 좀 쉬고 싶어. 그러면 쉬고 싶은 기간만큼의 생활비를 세팅하면 돼요. 네. 꼭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혹시나 알바가 끊길 수도 있으니까 알바나 장학금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서 뭐 그 알바비만큼 그렇게 이 비상금이 있어야죠. 예.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은 이분은 2.7%. 아까 3에서 5%라 그랬죠? 내 월급의 3에서 5%입니다. 최대. 자, 부채 같은 경우 이분의 월급의 20%면 58만 원이에요. 근데 10만 원. 안전하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예. 원금은 상환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자만 내고 있잖아요. 전세니까. 예. 이거는 지금 당장 와닿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가거나 뭐 월세도 여기 안에 포함돼요. 월세도 이게 집을 사면 은행한테 내는 거잖아요. 월세는 집주인한테 내는 거죠. 월세도 여기 부채 상환으로 봐요, 저희는. 나 한 달에 30만 원 월세인데, 그럼 월세도 그거를 여기 안에 비율로 따져야 돼요.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가 넘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분은 47.7%예요. 조금 높구나.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크게 문제될 것 없겠죠. 여러분이 자산에서 아마 지금 뭐 우리 청년 임대나 이런 것들도 거의 80% 이상 대출이 되잖아요. 그죠? 청년 임대 같은 경우는 뭐 이자가 싸니까 크게 걱정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거기서 나왔을 때를 가정해야 됩니다. 자, 저축은 이분은 145만 원이 50%인데 144만 원. 그러니까 딱 50% 하고 있네요. 예. 제가 이 강의를 쓸 때 하려고 대충 맞추긴 한 거예요, 사실은.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반은 쓰고 반은 저축한다. 이 싱글 때, 처녀 총각 때는. 그리고 투자 성향. 자, 이분은 총 잉여 자금에서 60% 투자하려면 86만 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42%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가 이기기엔 조금 부족한데? 이런 느낌이 들죠? 예. 나중에 늘려야 돼요, 이렇게. 그 기준에 여러분의 재정을 계속 맞추면 됩니다. 음. 그리고 금융자산. 여러분의 실제 삶의 수준은 여러분의 금융자산으로 판단되는데 이분은 20%네요. 궁극적으로 30% 가고. 은퇴자금 같은 경우 이분은 30만 원 하고 있네요. 15%면 44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최소 10% 정도는 수능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 따로. 예. 자, 그렇게 진단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굿, 노멀, 배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계 수지는 적당하구나. 비상자금은 좋고 보장 적당하고 부채는 훌륭하고 이렇게 최소한 굿이나 노멀은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상담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죠. 100명 중에서 한 명 될까 말까 하고요.
대부분은 베드가 한 서너 개씩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베드가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이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나쁜 거를 옮겨야 돼, 이렇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마지막 섹션은 우리가 목표를 세워봤으면 내가 그 목표에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가늠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행 자금이라 그랬어요. 2년. 2년 후에 3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되냐? 주식형으로 모으면 11만 9천 원. 채권형으로 모으면 12만 원. 어? 이게 1,000원 차이가 나네. 1,000원. 그죠? 예. 근데 왜 1,000원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까 맨 첫 페이지에서 주식형 자산은 기대 수익률을 5%로 잡았죠. 채권형은 1.2% 잡았잖아요. 이자 차이가 1,000원이에요. 아, 그럼 주식형을 선택하면 1,000원을 더 아낄 수 있는 거죠. 원금을. 근데 여러분, 1,000원 곱하기 12달 곱하기 2년이니까 하면 24,000원이에요. 24,000원 때문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내 멘탈 값이 더 아깝지. 그리고 2년은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투자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지금부터 한 달에 12만 원씩 적금을 넣어야지. 그러면 2년 후에 적금 만기되면 저걸로 내가 단기 선교를 가든지 뭐 유럽에 가든지 어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든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든지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그죠? 하고 싶다 갑자기 그죠? 네. 네.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는 게 꿈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여러분 제가 속초 한 일주일 살기 해봤거든요. 속초에서 어떤 그 숙박 큰 이제 콘도몬 같은 게 그 개장하면서 그 메일로 온 거예요. 프로모션으로 일주일 살기를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근데 여러분 비싼 데는 하루 숙박비도 막 2, 30만 원씩 하는 데 많잖아요. 근데 7박 8일인데 숙박비가 29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줌으로 상담하고 했는데 속초에서 한라산 모이는 카페에서 재정 상담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정말 여러분의 삶을 좀 아름답게 가꾸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재정 목표도 반드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주택자금을 5년 후에 5천만 원 모으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자산을 활용하면 예,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펀드만 5년을 해도 거의 4,700만 원 정도 되니까 따로 자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모아야 되겠죠? 네. 자, 세 번째는 차량 구입인데 7년 후에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 주식형으로 모으면 30만 원, 채권형으로 모으면 34만 원이에요. 그러면 4만 원 차이네요. 와, 그러면 4만 원 곱하기 12달 곱하기 7년이면 총액이 얼마인가요? 한 340만 원 정도 되네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340만 원은 의미가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은 껌값인가요?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 4만 원을 따로 모아서 이것만 모아도 유럽 여행 가네. 아까 한 달 살기 하겠네요. 그죠? 투자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저는요, 그냥 340만 원 없어도 되니까 그냥 저는 적금할래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돈이 많으면. 근데 없으면 몸으로 고생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늠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단순히 나중에 3천만 원 모아야지 이런 거랑 7년 후에 3천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34만 원을 모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꾸준히 하면요, 여러분, 돈이 모입니다. 꾸준히 안 해서 문제죠. 그리고 만약에 3천만 원이 안 모이고 2,700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그러면은 차 못 사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시작해야 돼요. 대학생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대학생분들이 아, 저희는 막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만 원이라도 해보세요. 2만 원이라도. 그렇게 하다가 꾸준히 모으다 보면 여러분이 소득 활동이 시작되면 거기에 얹어서 하면 더 큰 폭발력을 발휘할 거라고요. 일단 꿈을 향해서 먼저 출발을 시켜줘야 돼요. 네, 금액이 작아도. 그 다음에 뭐 은퇴자금 같은 경우도 그냥 한번 연습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연습해야 돼요. 자, 이분은 29세예요. 65세까지 35년 남았어요. 은퇴 기간 35년. 수명 95세. 거의 30년, 30년 되죠? 이분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고 싶대요. 자, 지금의 300만 원이 30년 후에는 얼마 할까요? 물가 가치를 따지면 612만 원이 되네요. 저 때는 라볶이 세트가 2만 원 하겠죠? 네, 네. 지하철 값이 3천 원 할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600만 원, 아메리카노가 만 원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국민연금이랑 이런 공적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해도 모자라는 거를 내가 하는 게 이게 총액이 11억인 거예요. 이것도 총액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은퇴자금은 막 어르신들이 막 10억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 하는데 말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세 시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에게 100세 시대를 줬으니 니네가 열심히 살아서 그걸 한번 대비해 봐라. 이게 풍년의 7년을, 흉년의 7년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남자들은요, 감사하게 100세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여성 자매들은 100세까지 갈 건데, 저는 저는 아마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100세를 주셨는데, 남성분들에게는 한 85세에서 88세, 그죠? 예. 형제님들을 축하할 일인가 이게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자매님들이 준비를 잘해야 돼요. 예, 여성들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더 이제 좀 그런 거는 은퇴 자금은 여성들에게 더 중요한 게 그 기초 생계비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남성들은 올리브영에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올리브영 안 가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미용실도 잘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취미나 이런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돈을 쓰는 거지 기초 생계비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 30% 높습니다. 여성들은 그리고 관계 지향형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면 돈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남성들은 관계 지향형이보다는 이제 독거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혼자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남성들은 기초 생계비가 여성보다는 낮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성분들은 날 준비를 더 잘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해야 되냐? 보세요. 내가 300을 받고 싶으면 96만 원을 준비를. 이게 말이 되나? 그죠? 250만 원이어도 80만 원. 350이면 112만 원.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해야 되는 게, 자, 여러분이 여기 30살이에요? 65세? 여기 100세라고 해볼게요. 자, 30세부터 65세까지 저 96만 원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소득은 이렇게 늘어날 거잖아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버실 거죠? 아멘이 안 나오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멘. 외제차 타라고 지금 돈 많이 벌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요셉처럼 곡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3천만 원 버시라는 거예요. 부자에 대해서 제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건강하고 올바른 부자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96만 원은 말도 안 되게 큰 돈인데 내가 3천만 원 벌 때 90만 원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300만 원 벌 때 9만 6천 원이니까. 그러면 지금 조금 하고 나중에 많이 할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수능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시간 공부하고 2시간, 3시간, 4시간 하다 고3 때 10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 5%씩만 증액해도 46만 원.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요셉의 그 창세기 보면 요셉 얘기를 지금도 꼭 제가 하는데 요셉이 그 흉년 준비하면서 세금을 몇 프로 걷었게요? 세금을 20% 걷었습니다. 20%. 많이 걷은 것 같으세요? 적게 걷은 것 같으세요?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어,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이 걷었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되게 적게 걷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내시는 세금이 20%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부자들은 70% 가까이 세금 내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10%의 부가세를 냅니다. 그죠? 여러분 뭐 옷이라든지 식품이든 뭐 편의점에 마이쮸든 다 부가세 10% 들어가죠? 이거는 전 국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이랑 건보료,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다 세금이라고 보면 1인당 25%에서 30% 내요, 평균. 근데 요셉은 이 당시에 20%만 가지고도 은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에 대한 준비를.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소득에 저렇게 20%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분이라면 아주 조금 금액이더라도 흉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노후는 젊은 여러분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맺으면 뭐냐? 이 네 가지 목표를 만약에 다 달성하려면 한 달에 내가 이만큼의 저축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목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목표별로 얼마씩 나눠줘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각각의 차표를 끊어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모아서 각각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게 이게 청지기 재정 원리입니다.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세. 예.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내가 저축하고 해야 될 돈이 모자라네? 그러면 지출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좀 지출이 좀 높나? 이걸 줄일까? 나 식료품비가 내가 40만 원으로 한번 줄여볼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건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못하죠. 고정비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줄일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게 있다면 줄여보고, 지금 줄일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유지만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마이너스만 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생분들이나 아직 취업준비생분들은 당연히 소득이 없으니까 마이너스만 보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가 보지 않고 잉여 자금이 발생한다면 투자나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비상금을 내 한 달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치를 최소한 마련한다. 그게 마련됐는데도 또 돈이 남아. 그러면요, 그때 투자를 조금씩 경험해도 돼요. 자, 우리 직장인 분들은 자취를 안 하고 부모님 댁에서 생활비도 안 내면서 우리가 얹혀 산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얹혀 살아야 됩니다. 결혼하실 때까지. 예. 그래서 최대한 소득의 60% 이상까지 저축 투자를 하시고 자취를 하시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들이면은 50%에서 60% 정도 지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축 금액은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세우세요. 1년, 3년, 뭐 5년, 7년, 10년 이런 식으로 은퇴 자금까지 오늘 골고루 세워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하고 싶은 게 없으면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지? 그러면 그 금액을 나눌 수 있잖아요. 연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매월 거기에 얼마씩 해야 되는지를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지금 현재 월급에서 남는 돈이 있다면 그거를 각각의 목적별로
티켓을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예. 음, 실질적인 이제 좀 내용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대입을 해보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재정 관리의 실전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예, 그러면 일단 그럼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네. 자, 질문 어떤 거든 좋습니다. 네. 자, 네,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말 들리시나요? 네, 강의를 들으면서 채팅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라 그랬는데 그 한 분도 안 하셨어요. 아마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강의를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아마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적으면서 네. 들었는데 혹시 자 그러면 지금 강의를 지금 들었고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에 아니면 지금까지 적용하면서 궁금했던 거 알고 싶은 거 그 있으면 뭐든지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먼저 한번 질문 좀 해보실까요? 네, 평소에 질문 있으신 분 손 드세요.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네. 네네네. 그 부채도 이제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만약 경우 이 부채가 아까 보니까 원금에서 뭐 1억 2천만이 있는데 부채가 6천만이라 하면 순 자산이 자기 거가 뭐 6천만이다 이랬는데 그 네. 부채를 다 물고 난다면 네. 이 부채가 솔직히 놓고 보면 뭐 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왜 이걸 보고 이제 그 자산이라고 했는가를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채를 또 안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떠안고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금이 1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4천원밖에 안 되면 거길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위탁을 받은 은행에 가서 청년 전세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 대출 이런 걸 받을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 집에 1억짜리 전세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음, 그럼 6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거기 들어갔죠. 예, 근데 그러면 그 1억은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6천만 원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죠. 안 돌려주면 감옥 가니까. 그죠? 그럼 부채를 안 가지고 있고, 우리는 부채를 당연히 안 가지고 있고 싶죠. 근데 살아가면서 부득이하게 부채를 지게 됐는데, 그거는 상환에 대한 의무를 법적으로 져야 되니까, 부채도 자산으로 포함된 거예요. 아, 네. 학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부채를 안 하려면 학자금 대출도 하지 마라 이건 아니잖아요. 네.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내 자산에 편성시켜서 근데 그거는 대출로 갚는 돈이니까 순수한 내 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순자산에서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수한 내 돈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 부채와 예, 관련해서 좀 네. 추가로 그 제가 들으니까 생각나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30대인데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빚이.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빚을 져가지고 그냥 그 빚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것에 제약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안에 어떤 옛날에 그런 결심을 했냐면 없으면 차라리 안 쓰고 굶고 하더라도 빚은 절대로 지지 말자. 해가지고 제가 없으면 그냥 안 쓰고 안 했지. 누가 빌리는 거를 제 사전에서는 쓰질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거는 절대로 이렇게 빚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 좋은 어떤 질문입니다. 것은 예.
어떤 것은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좀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우리 네, 크리스천들은 배우면 그렇죠. 빚지면은 네, 우리가 완전히 네, 만문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빚지지 맞습니다. 말자 하고 나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궁핍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어떤 부분은 음, 빚을 지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지혜로운 것이다.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건 절대로 빚지지 마라. 우리가 좀 네, 그런 가이드라인이 뭐가 있을까? 네. 그 대출을 나눌 때 이제 그래서 양성 대출과 악성 대출, 선한 대출과 악한 대출이 있어요. 선한 대출은 재생산이 가능한 대출이에요. 그래서 재생산이 가능한 대출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더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한 대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하게 지키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택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그 다음에 사업자금. 요 네 가지는요, 양성대출, 선한대출이에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나라에서 다 구분 지어줬어요. 요 대출들은요, 일단 이자가 쌉니다. 음, 2%, 3%, 4%예요. 그리고 기간이 길게 해줬어요. 막 10년, 20년, 30년 동안 갚으라고 해줬어요. 차압도 안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저기 벤츠를 뽑고 싶어서 대출, 뭐, 캐피탈로 벤츠를 샀다. 이자가 8%, 11%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성 대출은 악한 대출로 포함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먹지도 마냐? 아니, 일을 해야죠, 그러면. 그거는 논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뭐, 야간 알바라도 해서, 만약에 전 학생인데 돈 나올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야간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도 뭐 대학생 때 알바를 정말 몇십 개를 해서 저는 이제 마루타 알바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저는 인생이 만 원의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어, 제가 여러분들을 여기 대학생들 우리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북에서 넘어오나 저는 저기 태백산맥을 넘어왔단 말이에요. 같이 넘어왔어요, 둘 다. 네. 저는 대학생활 인생이 만 원의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드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뭐 돈이 없어서 대출을 했는데 못 갚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래서 막 밤새 야간 알바 뛰고 나가서 택배 뛰고 막 약국에 그 제약회사 마루타 알바까지 할 정도로 돈이 필요하니까 공부는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저는 생활비 때문에 뭐 1,000만 원 대출했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 때문에 그거는 다 악한 대출로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질병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일 못했다. 그건 이해하죠. 네. 근데 몸이 건강한데 소비성으로 대출했다? 그거는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악한 대출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럼 돈 없으면 공부도 하지 마라. 그건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생산이 가능한 대출은 이미 나라에서 다 규정을 해줘서 이자도 싸고 기간도 길고 압박도 없고 천천히 갚아도 되고 또 금액도 크게 해줘요, 또. 근데 신용대출, 캐피탈 이런 거는요, 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요,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다 털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할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할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금, 주택자금, 학자금 외에는 할부하지 마세요. 핸드폰도 일시불로 사시고 자동차도 일시불로 사셔야 됩니다. 할부는 만mon이 만들어낸 가장 극단적인 무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 예. 할부는 그냥 만mon의 그냥 화신입니다, 진짜. 예. 절대 할부하지 마세요. 예.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두 번 다시 할부는 없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또, 네. 근데 그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네, 우리 장성기. 여행이나 교환학생 가거나 그럴 때에도 이제 학생 때는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때에도 네. 이제 대출 같은 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대출이냐 이거죠. 예. 음, 학자금은 대출할 수 있겠죠. 얘기했잖아요. 근데
생활비는 그럼 벌어서 하든가 아니면 생활비를 벌어서 유학을 가야죠. 네. 또 그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중간에 CMA가 나왔는데 제가 네. 정확히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네. 예, 좋습니다. 또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예. 그, 우리 그냥 여러분의 국민은행의 통장은 그냥 그 보통예금이라고 하거든요. 음. 이게 그냥 입출금 통장. 여러분이 그 통장 입출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고, 증권사는요, 이거를 CMA라고 해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인데, 요거는 우리 은행의 보통예금도 돈 넣어놓으면 이자 나오죠. 한 200원, 300원 붙죠. 연말에. 이것도 똑같이 이자가 붙는데, 은행 거보다는 훨씬 많이 주는 거예요. 예. 보통 은행 통장은 0.0 한 1, 5 정도 되거든요. 증권사 CM에는 1% 정도 됩니다. 이자가. 증권사의 그냥 관리 계좌라고 입출금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증권사 계좌 트면 이거 예, 기본으로 만드셔야죠. 예. 저런 걸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예, 제가 증권사에서도 일을 하니까. 예. 또 질문, 뭐 다른 또 부채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비상자금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죠, 이제? 네. 저도 비상자금 관련해서 질문 있는데 네. 그 연간 비정기 지출 내역을 네. 그 1월 달에 다 계획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 이걸 돈을 미리 마련을 해야 되는 건지. 미리 마련해야죠. 저는 작년에 올해 거 모았고요. 내년 거는 올해 모으고 있어요. 저는 1년에 연간 지출 예산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1년에 선교대회 나가는 게 거의 한 네다섯 번 나가거든요. 나갔다 오면 거의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거의 한 7, 8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 다 자비량이거든요. 저는 한 달에 한 70, 80만 원 정도 이렇게 적금을 넣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마련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그 1000만 원을 아까 말씀하신 CMA, 제 그 입출금 통장이나 비상금 통장에 딱 넣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베트남 가야 된다 그럼 150만 원 빼서 비행기 끊고 그 호텔 예약하고 저기 이런 거 바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생신이다 그러면 거기서 빼서 엄마한테 보내드리고 어버이날이다 그러면 그거 빼서 양가 어르신들 찾아뵙고 저녁 사드리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음. 예.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갱신하면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것도 할부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일시불로 해야 돼요. 그거 빼서 일시불 하고 결제만 뭐 카드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는요 어떤 달에는 뭔가 몰리는 달이 있어요. 선교대에 가는 달에 하필이면 부모님 생신이고 자동차 보험료 갱신되는 달에는요 몇백만 원이 나갈 때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의 한 달 생활비의 사이즈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진짜 만원 단위로 빠듯하게 사는데 갑자기 뭔가 패딩 20만 원이 훅 들어오면 그 달은 보름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패딩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러면 얼어 죽는데 그죠? 굶어 죽던 거 얼어 죽잖아 지금 그죠? 네. 여러분 그 스킨이 어는 방에 자본 적 있어요? 저는요 스킨이 얼었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킨을 제가 허벅지에 놓고 녹여서 발랐어요. 옥탑방이 이게 난방 장치가 안 돼 있어서 우리 신엽세 형제님 그 북한은 스킨이 어나요? 로션, 스킨 로션.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옥탑방 살았는데 스킨이 얼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목에 핏대 세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돈이 무섭다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 연간 지출 같은 경우가 자꾸 내 월간 지출을 잠식해 들어와요. 지금은 아마 많지 않을 건데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뭐가 터져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면
감당이 안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얘가 있잖아요.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지 말고 몇 번을 그걸 맞아보면 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갑자기 부모님 편찮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내가 수술해야 되는 뭐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비상예비 자금이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예. 또 질문. 예. 아니, 우리, 우리 변 연구원님,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이해가 좀 드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이런 거 아닙니까? 뭔가 필요하고 할 때를 즉흥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네. 미리 그것을 예산을 잡아서, 그 다음에 쓸 돈을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여름마다, 겨울마다 해외에 내가 아우리치를 가든지 가기로 했다. 그런 예. 비전이 있다. 그러면, 닥쳐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그렇죠. 1년 전부터 미리미리 모아야죠. 예. 예, 1, 2년 전부터 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기도하면서 하여튼 미리 준비를 해서 모든 그렇죠. 것을 그렇게 이제 뭐냐면 준비된 그런 걸 가지고 써라. 지금 예.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흉년 1년 차 때 계시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음. 흉년 동안의 기간 동안 준비하라는 계시를 주셨죠. 미리 시간을 주셨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흉년이라는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될 수 있어요. 그게 취업이 될 수 있겠고 학자금 대출 될 수 있고 어떤 사건이든 언젠가 그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면 지금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전략적으로 모아야죠. 그냥 임박해서 걱정만 하다가 그때 모으는 건 불가능하니까. 예. 네, 또 네. 질문 또 있으십니까? 딴 분 질문 없으십니까? 네. 어, 그러면은 네, 자매님. 네, 그 비상자금을 만약에 뭐 아까 예시로는 290 얼마? 네. 290만 원 정도 이제 비상자금으로 어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 비상자금을 아까 갖고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아까 예시로 이제 292만 원이라고 네. 했었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따로 통장을 관리하는 그렇죠. 게 뭐 그거는 이제 지금 있나요? 아무것도 없으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든 모아가는 거죠. 네. 그냥 뭐 진짜 어, 우리 자매님의 한 달 생활비에 한 세 배수를 목표로 가는 이 두 배수도 상관없고 처음에는 한 배수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한 달 생활비를 내가 일단 비상금으로 모아보자. 그러면 자매님이 만약에 한 달에 뭐 50만 원을 쓰신다.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을 모아보고 싶어. 근데 지금 내가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게 뭐 한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를 목표로 모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요즘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모은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예를 네. 들면 뭐 통장 쪼개기를 해서 따로 통장을 마련을 해서 거기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적금을 한다든지 그거를 적금은 안 되죠. 마련하기 위한 네. 1년이 안 되는 거면 적금을 하면 안 되고 1년짜리면 적금하셔도 되고 그거는 음, 본인이 모으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권사에 CMA를 개설해서 거기다가 모아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저기 토스나 뭐 뱅크샐러드나 카퍼뱅크에 모아도 되고, 그거는 자유롭게, 거기에 비상금을 모은다 그래서 이자가 막 몇십만 원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한 1, 2천 원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몇천 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편한 거, 내가 편한 걸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상 단기 자금 그냥 1년짜리 단기 자금은 그거가 무슨 그 수익이나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꾸준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으는 모으는 자체가 거죠. 그쵸. 예. 중요하다. 그래서 비상금 가지고 그쵸.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예. 있게 내가 예. 필요로 그죠? 네. 어. 저도 제가 이제 재작년에 좀 큰 수술을 한 번 했는데, 예기치 않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실손보험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제가 일을 못 하잖아요. 저는 한 달만 쉬어도 그 공백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상금으로 해결한 거죠. 근데 제가 수술할 거는 저 역시도 아무런 예측도 못 했죠. 근데 막연하게 부모님들도 편찮으신 걸 많이 봤으니 나도 아플 수도 있겠구나. 병원비도 좀 세팅해놔야지.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해서 비상금으로 한 거죠. 네. 또 질문. 예. 우리가 사실 지금 이번에 배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한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비상금 모으기를 한 것 같아요. 각자가 뭐 두세 달 동안에 비상금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그러면 자기가 뭐 무슨 비를 아껴서 목표 금액을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그렇죠. 사람은 10만 원 해서 저희가 지금 한 게 아마 비상금 모으기를 저희가 실천을 좀 해봤거든요. 조별로.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 예. 예, 제가 하나 좀 질문보다도 좀 하나 좀 알고 싶은 거 있는데요. 그 지금 이 현 상황에서 그 투자나 주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만약 그거는 경우 투자나 주식을 예. 한다면 얼마가 준비돼야 할 수 있나? 아니면 월급에서 뭐 얼마씩 이렇게 이어야 되는가를 좀 알고 싶어요. 지금 그거 1시간 반 동안 얘기했잖아요. 일단 직장 생활을 하셔서 그 소득이라는 게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소득의 뭐 하방이든 상방이든 계시면 내 한 달 생활비를 계산했을 때 잉여 자금이 있으실 거잖아요. 뭐 만약에 저는 뭐 200만 원을 버는데 한 8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8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저축을 하는데 목표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목표가 1년짜리면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랬고 투자라는 것을 하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넘어가는 목표일 경우에만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목표도 어떤 금액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예. 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사람, 5천만 원 사람 똑같이 금액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적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신효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목표를 먼저 정하시고 그 목표가 몇 년인지 그러면 그 목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를 5년이면 5년 단위로 나눠보세요. 그럼 매월 해야 될 게 나오겠죠. 음. 예. 아니, 글쎄,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네. 지금 현 상태에서, 그, 제가 이제 그 수입은 없어요. 네. 그럼 하시면 수입은, 안 되죠, 투자는. 수입은 기초생활수급인데, 네. 솔직히 저도 생각지 않게 나가는 돈이 나를 위해서 쓴다기보다도, 어쨌든 간 이렇게 쓰는 돈이, 60만 원 받는데 어떤 때는 200만 원 쓸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어떤 데가 지금 돈 관리를 지금 완전히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했고요. 네.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지금부터라도요. 네. 어, 그 한 이제 은퇴 뭐 아직 저는 뭐 일도 하진 않으니까 은퇴라는 소리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 한 70살까지 15년 정도를 걸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투자나 주식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요. 네, 하면 좋으신데 일단은 아까 수입 지출을 관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충분히 꾸준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거를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신 다음에 그때부터 하시면 되죠. 지금 잠깐 말씀 들어봤을 때 지금은 섣불리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담 우리 받은 다음에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네. 신요셉과 이야기한 것과 제가 연관시켜서 생각나서 우리 다른 청년들한테도 아마 좀 여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신요셉도 53세고 저도 53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신요셉이나 저나 우리 여기 뭐 권호성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젊을 때 이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못 네. 받아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미리미리 내가 그거를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주시는 대로 살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내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나를 보니까 진짜 여기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지난 2, 네. 30년 동안 하나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대에 제가 그 뭐 선교 나가기 전에 잠깐 어떤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가 국민연금을 했었더라고요. 그게 네. 자동 했는데 그게 중단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을 다시 살려서 지금이라도
어, 제가 지금 53세니까, 뭐, 65세 되면은 일단 10년 이상은 되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을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은퇴 이후에 어떤 그런 거, 은퇴 뭐 실제로 뭐 은퇴를 했냐 아니 이걸 떠나서 그 나이가 됐을 때 지금은 어떻게든 이래든 저래든 수입을 하는 통로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게. 그런데 점점 가면 그게 적어지잖아요. 여기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희처럼 나이가 50이 돼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20, 30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보면서 한 게 뭐냐면 이제 그 개인이 자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보니까 딴 거 아니고 연금 저축 펀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한 거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신유섭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도 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예. 그 그런데 연금저축펀드도 연금저축 연금저축 펀드의 그 정의는 제대로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거죠. 음. 네. 근데 연금저축 펀드는 지금 소득이 낮으면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건데. 세금을 안 내시잖아요. 그게 세금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세금 혜택 보는 연금이긴 한데, 연금저축 펀드는 하려면 최소한 소득이 한 300에서 350 이상 됐을 때 이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 20, 30대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근로기간이 길고 연봉이 높은 사람이 해야지 지금 이렇게 세금을 안 내면 대한민국에서 220만 원 이하 버는 분은요, 소득세 1원도 안 냅니다. 그분은 세액공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구나. 전혀 없죠. 네. 음,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나 신윤생님 같은 이제 좀 혹시 40대, 50대 넘으신 분들은 일단 국민연금이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음. 이제 좀 더 자유금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수능에 비유했잖아요. 30살이 고등학교 1학년이면 50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두 분이 50대 초중반이면 지금 이제 수능이 한 그러니까. 100일, 200일 남은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수능을 어, 대리시험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능을 연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수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싫어서 지금도 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제도 밤 12시 반까지 상담했거든요. 저는 매일 밤 12시까지 상담하는데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0년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60 전에 조기 소집될 것 같아요. 너무 겁나요. 이렇게 과로하다가 이렇게 눈알이 핑핑 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은퇴를 빨리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수능을 조기 아, 수능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짧고 굵게 일하자. 이게 제 목표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 거니까. 근데 우리 20, 30대 청년들은 일단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이 기본 대상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자녀를 낳지 않고 오래 살아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긴 받겠지만 상당수 많이 줄 거예요. 그걸로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다른 창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뭐 제가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근데 우리 좀 40대,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국민연금 1순위. 그다음에 그럼 국민연금 말고는 이제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아니요, 해야죠. 근데 개인연금이나 투자성 연금 이런 것들을 상황을 봐서 해야죠. 여유가 있으면. 음.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신조셉이나 이런 거는 여유가 없어도 딴 거를 줄여서라도 일단은 해야죠. 예. 해야 되는 국민연금은 상황이에요. 하셔야죠. 그리고 두 분은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그래도 맛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것만 하기에는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그럼 그걸 딴 걸 뭐로 해야 돼요? 아, 그거는 이제 좀, 근데 이제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그렇게 매력적인 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나 우리 저 청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나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곤란하게 하지 말고 네. 지금 요거 듣고 있잖아. 20, 30대부터 미리미리 해. 우리처럼 네. 이렇게 곤란한 상태가 되지 말고 제발 네. 부탁이야. 어? 우리 때는 이거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네. 아이고, 좋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 수능을 미루지 마시고 나 고3 때부터 수능 공부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하셔서 진짜 그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빈곤율이 꼴등인 거 아시잖아요. 노인 빈곤율이. 예. 기초생활수급이 안 되는 상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좀 그러지 말자. 이게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네, 아이고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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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사님. 정말 예, 우리 이재용 어, 목사님. 네, 이제, 저도 이제 저축으로 계속 돈을 모으고, 이제 연금도 이제 국민연금도 납입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험 설계할 때, 이렇게 변액보험, 그니까 보장도 되고, 또 나중에 환급 받을 줄까지 다 했는데, 근데 이제 돈을 좀 저축보다는 펀드나 이런 걸 모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펀드도 이렇게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장기적으로 길게 가면 그게 이제 수익률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맞나요? 어, 그게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서 마이너스 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펀드 매니저가 그걸 운용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운용을 잘하는 펀드들을 찾아내야죠. 운용 잘하는 펀드가 어디예요? 그러면 그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때도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한 그 형식들. 다섯 그러니까 개, 성장할 수 다섯 있는 개 것들을. 기준. 네. 그래서 다섯 개 나눠서, 기준 말씀. 그리고 적립식으로 해야 된다고. 목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해야 계속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음, 네. 그러면 그리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오르는 게 정상이죠. 아, 매출이 오르고, 네. 그러면 매출이 오르면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고, 공장을 늘리고 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다섯 가지 기준 그때 말씀해 주셨던 네. 거를 실행하는 네. 펀드면 그게 이제 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계속 적립식으로 넣으면 수익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제가 네. 해보니까, 뭐,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펀드를 뭐 이렇게 5년이다 5년 뭐 이렇게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걸 그냥 계속 넣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또 빼서 다른 데로 이렇게 음. 막 바꾸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제가 6년 동안 투자했던 자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 6년 동안 하니까 최근에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서 이제 좀 빼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오르면요,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빼기가 싫어져요. 더 오를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더 오를지 떨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6년 동안 꾸준히 매입했던 그 자산인데, 그 제가 반을 뺐습니다. 반을 뺐는데, 반을 빼서 이제 수익을 봤는데, 근데 반 빼고 아까운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더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또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이라도 빼길 잘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 뺄 걸. 음,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나면 나도 문제인 게 수익이 나면요 사람이 더 가고 싶거든요. 근데 펀드 투자나 간접 투자는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렇게 또 지지부진할 때가 와요. 그럼 그때 또 내 목표도 임박했어. 그러면 그게 딱 취소할 때가 된 거잖아요. 그럼 빼서 나와야죠. 금액이 일치하거나 시기가 돌아오면 돈을 빼야 돼요. 안 그러면 차를 못 사고 대출을 못 갚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투자할 때는 출구를 정해놓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뭐 출구라 말씀하신 게 기간이랑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이나 수익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세 개 네. 중에 두 개만 달성돼도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그걸 설정하고 뭐 3년에 네. 얼마씩 넣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그렇죠. 얼마까지 네. 예상되는 것까지 기대하고 네. 들어가서 아, 네. 만약에 내가 한 15%에서 20%가 목표 수익률이다. 그럼 거기 안에 진입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수수하는 것까지가 농사입니다. 그죠? 들판에 그러면 곡식이 잘 익었다고 가만히 쳐다만 보면 다 썩고 무슨 문드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추수해서
네, 네네. 이제 그러면 한번 이렇게 목표를 달성해서 추수를 하잖아요. 네. 금액이 그럼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몇백만 원 이렇게 모이면 그러면 다시 그거를 이렇게 다시 이제 펀드로 가입할 때는 또 분산으로 계속 예, 가는 또 거예요. 재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하던 거 합쳐서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원래 뭐 20만 원씩 넣었다 하면은 그거를 다시 이렇게 더블로 해서 40만 원씩 이렇게 넣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목표가 더 길어졌으면.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한 네네네. 분만 더 해볼까요? 하나 있으면 아, 한 분만 더. 예. 네, 자매님 하시죠. 네. 아니요. 저는 질문 아니었고, 그 사진 캡처 하자고 하려고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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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래서, 하자고? 캡처요. 사진, 사진 캡처. 아, 사진 사진 찍자고. 캡처. 네. 네, 다 웃어주세요. 네. 네, 그 화면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좀 켜주세요. 네, 네. 그럼 캡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 예, 우리 변생님 그동안에 정말 수고해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확실히 그 공간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하고, 좀, 그래도 공간에 만나는 게 더 좋네요. 네. 네. 아, 네. 우리 마지막으로 뭐, 선생님, 우리 마지막인데, 또 그동안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하여튼, 그,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20살 때 이제 서울에 대학때 올라와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사기까지 여러 번 당했었거든요. 강원도 음, 사람이라고 그런지 사기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때 너무나 인간에 대한 불신이 커졌었어요. 너무 속도 상하고 저는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에 왔는데 보증금도 사기당해서 아까 말씀드린 옥탑방에서 스킨이 어는 그런 방에서 살면서 세상에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너무나 저는 절절히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 재정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너무 속상했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도 어떤 성경에서 재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르쳐 줄지를 늘 찾아 헤맸었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찾아낸 방법들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제도로서 구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천 명을 상담하면서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존엄성과 생사 여탈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mon보다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를 지금 역시도 늘 깨닫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mon은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걸 만mon을 이기려면 저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 제가 여러분들에게 3주 내내 말씀드린 게 계속 원칙과 기준이었어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원칙이 뭐냐? 기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한 게 우리의 감정이 결코 만몬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내려놓으려면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게 이제 재정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 세우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준비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이 쓰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에 따라서 하시면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이거를 달성하실 날이 온다고 저는 믿고요. 저도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부자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제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하고 징글징글했던 돈 때문에 제가 제 존엄성이 훼손되고 아침에 스킨이 얼진 않죠,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또 그러시면 우리 그 대표님께서 제 연락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네네. 또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예, 개별적인 상담은 또 민망해서 못하는 얘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상담 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그렇게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병간호 선생님 그 개인 상담은 어떻게 병간호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순서해서 연락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 그니까 요청해 주시면, 네네. 그럼 그, 저희가 리스트를 해가지고 예,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일정 잡고 이렇게 줌으로 1대1 상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감사합니다. 전 나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여러분.